제가 이 하우 고개를 지금 기준으로는 3번 넘었습니다. 영상은 오즈모 액션 6로 찍었는데 첫째 날 복귀 영상이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날 찍은 영상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날은 올라가는 길에 로드 자전거를 2대 만났는데요. 제가 못 따라간 그 로드 자전거 따라가느라고 죽을 만큼 페달을 밟고 올라가서 내리막길에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3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힘겹게 고개를 올라오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안양에서 판교를 왔다 갔다 할 일이 꽤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출퇴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양 판교 구간이 대중교통 효율은 정말 극악입니다. 특히 인덕원에선 더 그렇죠. 처음엔 스쿠터를 살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왕 이동하는 거 매일 러닝만 할 게 아니라 자전거로 하체 근육도 다르게 써보고 운동도 할 겸 겸사겸사라는 핑계로 이 자전거를 장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곁에 들어온 녀석이 바로 세파스 리액트라는 트라이폴드 전기 자전거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시마노 넥서스 7단 내장 기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전거의 심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심장이라고 부르죠? 이 자전거의 심장은, 특히 이 자전거는 전기 모터가 심장 아닙니까? 이 자전거에는 시마노 넥서스 7단 내장 기어가 있는데 자전거 기어라고 하면 보통 뒷바퀴에 톱니바퀴 여러 개 층층이 쌓여있고 체인이 찰칵찰칵 거리면서 옮겨다니는 그런 기어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장 기어는 바깥에서 보면 기어라고 찰칵찰칵 물리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기 저 두툼한 통 안에 있는 허브 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유성기어 메커니즘을 통해서 변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유성인지 무성인지는 더 자세히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공학적으로는 이 방식이 조금 더 고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구성이 좋고 유지보수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전거가 밖에 나와 있으면 자전거 기어가 밖에 나와 있으면 비가 오거나 먼지가 묻거나 진흙이 튀거나 하는 거로부터 오염이 되기 쉬운데 이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 통 안에서 오일 베어링과 함께 이게 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비싼 자전거들 있죠. 브롬톤 같은 최고급 자전거들, 그런 것들이나 유지보수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타야 되는 유럽 쪽에 가면 커뮤터 자전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자전거들이 이 내장 기어를 되게 선호한다고 해요. 커뮤터 자전거란 뭐냐? 쉽게는 통학이나 출퇴근, 장보기 등에 쓰는 도심 이동형 자전거라고 합니다. 이 내장 기어가 변속 체결감도 훨씬 부드럽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자전거를 안 탈 때도 알고 있었는데 이 자전거의 세계, 특히나 로드바이크나 미니멜로 씬에서는 무게가 종교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g 줄이기 위해서 수십만 원 더 쓰고 막 카본 프레임 올리고 막 이러는데 이 내장 기어는 쇳덩어리들이 저 허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외장 기어 대비 무겁다고 합니다. 최소 수백 g에서 최대 1kg까지 무거워진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선호되지는 않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변속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외장 기어는 페달을 밟으면서 체인이 돌아갈 때 변속이 되는데 이 내장 기어는 힘을 강하게 주고 페달을 밟는 상태에서 변속을 하면 저항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페달링을 살짝 멈추거나 힘을 뺀 상태에서 변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전거 변속하면서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 고개 오르막에서 변속이 뻑뻑했던 이유가 바로 오르막이라 페달을 막 밟고 있으면서 변속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크 얘기했었죠. 제가 전기 모터의 토크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토크 범위라는 게 있는데 도심 출퇴근용은 30에서 50, 트레킹이나 투어용은 50에서 65, 산악용 MTB나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65에서 100 정도. 저기 NM이라고 써져 있는 건 유명한 뉴턴
뉴턴 미터. 그래서 이 자전거, 이 세파스 리액트 7에 들어가는 모터는 뭐냐? 얘는 36V에 350W 전륜 모터라고 하고, 이 친구의 주행 센서는 토크 방식이다. 어렵죠. 그리고 이 모터의 최대 토크는 65Nm라고 합니다. 지금 다시 대본을 정리하는 요 시점에는 벌써 600km 가깝게 탔습니다. 이 정도 탔으면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지금 이 영상입니다. 이 자전거의 장점부터 좀 설명드리면, 먼저 뭐 트라이폴드가 3단 접이식이라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의 효율성이 극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접이식 자전거가 차지하는 부피가 적지만 이 트라이폴드 방식으로 접히면 이게 실내에 보관했을 때 그 공간이 너무 조금 차지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차에 이 자전거를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모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트렁크에 쏙 들어갑니다. 그 캐스퍼 있죠? 캐스퍼 걔는 SUV인지 승용차인지 모르겠지만, 걔도 캐스퍼는 뒷좌석 그 2열 시트와 트렁크 문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조금 있어요. 밑에 움푹 파인 부분이. 그 안에도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넣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그 사람 태우는 곳에 같이 태우면 됩니다. 자동차 시트는 좀 닦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동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전거를 싣고 어디를 뭘 간다는 게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막 앞바퀴를 빼고 막 이런 것들 로드 자전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접어서 트렁크 자리가 없으면 사람 앉는 데다가 앉혀주고, 혹시나 얘가 자동차를 흠집낼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21700 배터리, 아니죠, 21700이라는 규격에 쓰는 배터리인데 얘가 14만페어인가 그렇거든요. 이 조그만 미니벨로 전기자전거가 얼마나 가겠냐고 하겠지만, 이 21700이라는 규격은 테슬라에도 들어가는 그 고효율 리튬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가형 전기자전거들이 광고하는 뭐 최대 주행거리 30km 뭐 이런 건 자동차 공인연비 측정하듯이 무풍, 평지, 몸무게 가벼운 65, 70km인 사람이 파스 1단으로 살살 탔을 때 실험실에서 나오는 그런 조건 같은 거고요. 저처럼 40대 남성이고 출퇴근을 위해서 항속 위주로 속도를 냈음에도 40km 정도 제가 주행해보면 배터리가 절반밖에 안 달아 있습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예측했듯이 실주행 환경에서는 충분히 7, 80km까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토크 센서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자전거 모터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저가형 전기자전거 어떤 거냐면, 길에 보시는 그 카카오 전기자전거랑 소카 일렉클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소카 일렉클 최신형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저가형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이렇게 살짝 힘을 주면 모터가 팍 하고 튀어나가는 스피드 센서라는 걸 쓴다고 합니다. 저희가 길에 있는 전동 킥보드도 이런 방식이 많죠. 스피드 센서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뭐 센서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이렇게 바로 모터가 팍 튀겨버리죠. 굉장히 이 방식이 위험하고 운동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 토크 센서를 쓰는 전기 모터는 사용자가 페달을 밟을 때 그 힘을 계산해서 그 힘에 비례해서 모터가 부드럽게 밀어준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내가 페달을 밟으면 누군가 앞에서 당겨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은 정확히 아니고, 모터가 앞에 있다 보니까 앞에서 누가 자전거를 이렇게 손으로 당겨주는 느낌? 그런데 좀 부드럽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페달을 밟는 어느 정도의 그 느낌도 주면서 어느 정도의 그 힘도 좀 덜 들게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결합부에 그 에어서스가 달려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자동차에도 없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이 자전거에는 있습니다. 그 불규칙한 노면 충격을 상당히 부드럽게 걸러줍니다. 이걸 타고 제가 이렇게 캥거루처럼 뛰어도 봤거든요. 자전거 안장에서.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럼 이제 단점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무겁습니다.
정말 자비 없이 무겁습니다. 이 트라이폴드 형태의 자전거의 핵심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버스 지하철 이렇게 연계해서 타고 다니면서 들고 다녔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그런 기동성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터, 배터리, 내장 기업까지 다 더하면 무게가 18kg 정도 됩니다. 이게 폴딩 할 때는 쉬운데 이 쇳덩어리를 들어서 옮기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동차 앞에서 자동차까지 잠깐 한 5초 10초만 들지 이거를 들고 어딜 간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렁크 턱이 높거나 입구가 좁은 좀 세단들, 트렁크 입구가 좁은 세단들은 넣기 좀 힘듭니다. 사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공간이 있는데 들어가는 그 순간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결국 살짝 아쉽다, 아니 많이 아쉽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저는 전기를 타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디스플레이에 있는데 배터리 잔량을 칸으로 보여줘요. 아니 지금 스마트폰 쓴 지가 언제고 지금 배터리는 퍼센트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덜렁 4칸짜리 LE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깜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2칸 쓰고 2칸 온다가 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칸 쓰고 2칸으로 떨어질 때까지 달리다가 2칸이 되자마자 복귀를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4칸 다 쓰고 나면 그 기름 넣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동차 그 삑삑거리는 것처럼 LED가 깜빡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까지 좀 더 걸린다, 더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좀 심장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무거운 걸 또 집까지 순수 내 발로 끌어서 올 수 있을까라는, 요런 불안감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폴딩에서 문제인데, 이게 앞바퀴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앞으로 좀 쏠립니다. 그래서 폴딩하면 그 앞바퀴를 접은 쪽으로 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 보면 뒷바퀴를 연장하는 그 뒤쪽에 그 휠을 연장하는 이지휠 파츠라는 게 있어서 조정이 되는데, 얘는 지금 통으로 돼 있습니다. 얘는 구조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튜닝으로 이거를 바꾸자니 너무 좀 돈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방 라이트나 후미등 같은 것도 없어서 따로 달아야 되는 것도, 이게 분명히 도심용 자전거라고 해놓고 도시에서는 자전거 밤에는 조명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런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샀는데 타야죠. 그리고 그 스포츠 생리학적으로 볼 때 마라톤이나 러닝만 계속하면 특정한 관절과 인대에 피로가 누적된다고 해요. 저처럼 혹은 우리처럼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부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이때 자전거를 같이 타주면 러닝하고 관절 사용의 방향이 좀 다르고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좀 적어져서 최고의 액티브 리커버리이자 크로스 트레이닝의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건강을 위한 부상 없는 달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미드풋 착지랑 케이던스 180이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던스 180이라는 그 느낌은 아시죠? 그 속도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로 자전거를 그냥 타도, 이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다리만 움직이고 힘이 그렇게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경계 훈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는 그 리듬감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긴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생기는 그 대퇴사두근과 그 엉덩이 쪽 둔근이 강화가 돼서 결국에는 달리기를 할 때 무릎을 보호해주는 천연 보호대 역할을 이 자전거로 할 거다라는 거죠. 제 욕심이자
실제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도 인정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러닝 하시는 분들, 저는 자전거 이렇게 뭐 꼭 이런 그 쓸데없이 비싼 자전거 말고라도 자전거를 가끔씩 좀 타시면 더 러닝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러닝을 달리기 할 때 느낄 수 없는 그 속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같은 코스를 가도 자전거로 가보는 거하고 달리는 거하고 좀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들 자전거를 타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그 세파스 리액트와 하우곡의 도전기는 마치입니다. 이 자전거도 기계라서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그 최근에 저만 그런지 유튜브에 트라이폴드 자전거가 엄청 나오거든요. 제 알고리즘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내후년에도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 저는 요즘엔 자전거에 빠졌는지 스마트폰 새로 나오는 것보다 자전거 쪽 신제품 소식들이 더 눈에 가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 러닝화 살 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기다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러닝화는 뭐 맨발로도, 아프리카 친구들 맨발로도 뛰는데 뭐 굳이 신발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그 쓸데없는 잡담과 이 긴 영상 봐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조금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당신의 러닝 파트너, 이번엔 잠시 외도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았던 달려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상 없는 건강한 달리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